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학생을 위한 필수 교양, 논리적 말하기. 오늘은 수업 발표를 위한 스피치, 디자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스피치, 목적에 따른, 대상에 따른 다르게 표현하는 스피치가 있습니다. 구성을 위한 지식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스킬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스킬적인 측면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진 목소리를 가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요새 대표적인 배우 중에는 목소리 톤만 갖고도 딱,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딱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각각의 매력이 있고 각각의 톤은 특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좋은 목소리를 갖는 것은 중요하죠. 상대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상대에게 기억 남는 목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를 보다 보면 시작할 때 올라가는 음성이라든가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라는 것은 꽤나 발표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발성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꼭 좋은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기억나는 목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돌 김용욱 선생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톤이 약간 어, 듣기 좋은 목소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약간 어, 고저차가 되게 심하고 약간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목소리 톤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딱 어디선가 소리만 들었을 때 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상대에게 기억되는 혹은 상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목소리 톤, 목소리를 만드는 이러한 디자인이 필요한 것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도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이스, 목소리를 디자인한다는 건 멋진 목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성악가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소리를 뭐 앞으로 내고 목 뒤로 내고 어디에 뭔가 공간감을 만들고 노래를 하는 가수라면 이러한 멋진 목소리 자체가 큰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단기간에 될 리는 없겠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억나는 멋진 목소리를 만드는 건 역시 중요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스피치에서의 보이스 디자인이라는 건 단순히 멋진 목소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초점이 맞춰 있는 부분은 잘 들리는 목소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방식이나 제 전달력을 한번 기준 삼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들리는 목소리로 접근하는 방식.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갖추셔야 될 보이스를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 들리는 목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말의 속도예요. 얼마나 말을 적당한 속도로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래퍼 중에 아웃사이더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을 정도로 말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을 할 때 그런 속도로 발표를 하거나 스피치를 하게 된다면 상대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긴 해요. 뭐냐면 속도라는 게 단순히 들린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요. 적정한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부터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목소리의 높낮이죠. 목소리의 높낮이라는 건 사람마다 이제 하이톤이 있고 약간 로우톤, 좀 낮은 베이스 같은 음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낼 수 있어야겠죠. 하이톤의 대표적인 사람은 탤런트 현영 씨라든가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 약간 계속 그게 유지가 돼 있죠. 하이톤으로 뭔가 형님 뭐 하면서 막 계속 위에 있잖아요. 반면에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을 계속 이런 식으로 더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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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에 좀 진중한 느낌이 들기도 하나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가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서 높낮이의 변화를 주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말의 감정 담기입니다. 이 부분도 당연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겠죠. 조금 전에 이렇게 말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보이스 디자인에는 잘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의 속도, 목소리의 높낮이, 말의 감정 담기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러움이 훨씬 더 떨어지죠. 특히 어떠한 표현을 한다라는 건 리액션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의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정확한 발음입니다. 나의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 네 가지가 잘 들리는 목소리, 상대에게 잘 들리는 목소리이자 우리가 보이스 디자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즉, 여러분은 적정한 말의 속도를 갖고 상대의 흥미나 지속적인 관심을 할 수 있는 목소리의 높낮이 변화를 주면서 하나하나의 표현적인 측면에서 말의 감정을 담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말의 속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속도를 적당한 말의 속도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큰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할 말은 내 머릿속에서 이미 어느 정도 구조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속도와 상관없이 나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빠르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피치라는 건 단순히 혼자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고 대상자가 있고 그 대상자와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말의 속도라는 건 이 부분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이 들리는 속도입니다. 듣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정한 속도, 말이 잘 들리는 속도. 자, 그러면 들리는 것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들리는 것을 넘어서 이해되는 속도까지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이지 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말의 속도라는 건 말이 이해되는 속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말에 응대할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스피치라는 걸 단순히 혼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한다 라고 착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업 발표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서 떠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대상자와의 확인, 이 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그 다음에 질문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측면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들었을 때 질문할 수 있는 혹은 생각할 여유가 있는 응대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여지도 같이 남겨주셔야 되는 게 바로 적당한 속도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할 여유를 주는 속도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응대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파악해서 본인이 궁금한 점을 더 깊이 있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주는 속도.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는 속도보다 상대가 인식하는 말의 속도는 훨씬 더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말씀을 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부터가 제일 문제가 돼요. 속도 자체를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테이프 늘려놓은 것처럼 천천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상대가 갖고 있는 여지, 그 순표나 맞춤표 같은 형태의 그러한 측면의 여유를 주는 연습이 보이스에서
대본에서 혹은 말할 부분에서 이미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이 화면이 지금 보이실 텐데요. 잠깐 스톱! 이 영상을 잠깐 멈춰 주신 다음에 이걸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가능하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읽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아마 제가 여러분과 지금 실시간으로 수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한 7, 80%의 사람들이 이렇게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에서 나라에서 살아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라는 식으로 읽었겠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누가 여러분 보고 빨리 읽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아마 이 지금 문장을 봤을 때 천천히 읽으신 학생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이런 것만 보면 어떻게든 빨리 읽어야 된다라고 약간 강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경찰청 뭐 이런 거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이런 것만 보면 어떻게든 이걸 빨리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빨리 읽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속도는 뭐냐?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끔, 상대가 생각할 여유가 있게끔 읽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네. 훨씬 더 급하지도 않고 내용의 이해가 쉬워집니다. 물론 빠르게 머리를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읽어도 이해는 가겠지만 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이나 이해 수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스피처들은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될 수 있는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구분되는 측면은 바로 이런 몇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부분 한 문장은 한 호흡 혹은 두 호흡 내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쭉 읽는 방식이 아니라 한 문장을 읽을 때 보통 한 호흡에서 두 호흡 정도를 기반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장, 콤마, 그러니까 순표, 문장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요한 내용이 나오죠. 뭐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대본이나 말을 하거나 스피처로서 대본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장을 길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장이 특히 글로 쓸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쓰실 때 한 문장인데 뭐 네 문장, 다섯 문장이 아니 네 줄, 다섯 줄이 막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학생들의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무리가 돼야 해석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무엇일까 유지를 해놓은 상황으로 전체적인 문장 길이를 다 완성된 다음에 이해하는 건 실제 이해도에 왜곡을 가져올 확률이 꽤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말씀을 할 때는 말로 스피처로 접근할 때는 대본 자체의 문장이 짧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통 추천해 드리는 방식은 문장 앤 문장입니다. 그 뭐냐면 문장이 있은 다음에 순표가 있고 그 다음 문장이 있은 다음에 마침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의 길이는 어느 정도냐? 하나의 문장이 보통 4마디에서 7마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4마디에서 7마디가 지난 다음에 순표가 있고 4마디에서 7마디가 지난 다음에 맞춤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바로 맞춤표와 쉼표에서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그 여백이라고 할까요? 여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숨쉬는 파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막, 뭐 그랬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빨리 읽고 갑자기 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4마디에서 7마디 사이에요, 거의 다.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이런 식으로 무언가 끊어지는 부분에서 뭐 너무 짧게 끊으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4마디에서 7마디 정도가 적당한 부분이고 그 사이에 4마디에서 7마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마침표 혹은 쉼표가 있을 경우에 훨씬 더 여러분이 이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본을 작성할 때 이것만 기억하셔도 그리고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순표와 마침표에 대한 속도 조절만 하셔도 훨씬 더 효과적인 목소리가 스피치 속도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용어에 대한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용어에 대한 디자인은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표준어와 비표준어, 구어체와 문어체, 전문성과 이해도라는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준어와 비표준어, 대부분은 표준어를 쓰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맞는 말입니다. 표준어를 써야 될 필요가 있죠. 그건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표준어를 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표준어를 쓰는 게 꼭 나쁜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상황이라든가 대상자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경상도에 혹은 전라도에 어딘가에 지역적인 측면의 특성이 있는데 강연을 갔어요. 갔을 때 만약에 이제 제가 사투리를 기반으로 강연을 한다면 그 지역 사투리를 기반으로 강연을 한다면 훨씬 더 친숙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제가 이제 부산에 사는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맨 처음에 와서 이제 서울 남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막 너무 때려주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뭐 했니? 라는 표현이라드나 약간 세지 않은 자연스러운 좀 유연한 표현 자체가 너무 약간 닭살 돋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그렇게 느끼하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약간 이런 연구나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가면 갈수록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뭐야, 이 줄임말, 은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워서 할 경우에 그걸 또 좋게 받아들여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편의점에 갔더니 이거래할 반박 불가라는 케이크 있더라고요. 초성으로만 되어 있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그 문화권이나 약간 소통되는 용어를 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일부 내용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 스피치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건 표준어, 비표준어 중에 무언가 하나를 선택한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측면은 표준어를 기반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이나 혹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내용에 대한 비표준어를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구어체와 문어체입니다. 구어체, 문어체. 어떤 차이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어체는 말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문어체는 글로 쓰는 스타일이죠. 그럼 말로 하는 거냐? 우리는 스피치니까 당연히 구어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뭐 했는데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과 실제 글로 표현했을 때는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약간 좀 딱딱하게 끊어지는 거죠.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구어체는 자연스러운 스피처로서 사용되는 좋은 측면이 있겠지만 전문성이라든가 말의 가벼움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 약간 던지는 듯한 말로만 이제 수다 떨 때 하는 식의 표현이라면 문어체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전문성과 딱 끊어지는 명확성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어체, 문어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야기라든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사례 중심의 내용을 할 때는 구어체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떠한 학술적인 측면, 어떤 학자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 하는 정확성과 명확성을 기반으로 할 때는 문어체로 접근하는 게 더 좋겠죠. 마지막은 전문성과 이해도입니다. 스피처로서 어떤 내용에 대한 스피치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전문성 있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훨씬 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놓지 말아야 될 건, 그럼 전문성만 있으면 되느냐? 우리가 의사랑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법률가랑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전문성 있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듣는 사람이 그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혼용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용어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 부분을 일반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학생이 들어도 내용이 이해가 될 정도로 쉽게 해당 부분에 대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연설문을 작성할 때는요, 해당 부분의 단어나 용어를 대부분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단어를 선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전문성은 갖되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용어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는 바로 감정적인 측면의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오늘 수업 발표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 감정을 빼고. 오늘 수업 발표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냥 이 문장을 읽는 것과 오늘 수업 발표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연기자가 아닌데 연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연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피치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쳤을 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의미로 했을 때 스피치라는 것은 내가 할 말에 대한 배우처럼 연기하는, 강조를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다른 예시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저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과 저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느낌의 다 차이입니다. 어떤 단어라는 건 그 단어가 표기되는, 표현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어떠한 글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스피치 연습을 할 때 대본을 갖고 그 글을 읽는 연습만 합니다. 아닙니다. 글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의, 어떤 감정의, 어떤 표현의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가장 그 용어에 걸맞는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설민석 씨 있잖아요. 설민석 씨가 역사 강의를 할 때 보면 거의 준 배우처럼 대사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원래 이제 연극영화과 출신이기도 하지만 표현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사람이 빠져들게끔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이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뭐 배우 수업을 하던가 연극개론 같은 걸 들으라고 제가 강연을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고민을 해봐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표현 방식에 있어서 음의 고조차라든가 감정적인 측면이 얼마나 잘 표현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집중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하나 같이 한번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을 디자인하시고 속도를 디자인하시고 용어를 디자인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보이스 디자인에서 고려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피치는 보이스, 용어, 감정, 이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억하시라고 했죠? 멋진 목소리보다는 상대에게 잘 전달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는 표준어, 구어체, 전문성, 이해도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비표준어나 문어체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내용에 따라 적재적소에 이 부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스피치에는 감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야 어떻게 상대가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고 당신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보이스 디자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